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입니다.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YTN 보도 가운데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보도를 이번 주 잘한 뉴스로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관련한 보도를 못한 뉴스로 평가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이번 달 25일 최종 발표되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인상폭이 최대 두세 배에 달해서 소유자들의 보유세와 또 증여 상속세 등 각종 세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아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재벌가 등이 보유한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의 30%에도 못 미쳐서 형평성 논란이 확대됐는데 이러한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금 부담을 받길 신청자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불합리했던 세금을 조정하고 또 정상화시키는 과정임을 알린 것이 적절한 보도라고 생각돼서 잘한 뉴스라고 선정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올라가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와 연동해서 책정되는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할 전망이어서 수입이 없는 은퇴자 등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지 또 자세한 사항들도 궁금합니다. 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건강보험료가 최대 25%까지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우려가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공시가격이 30% 인상됐을 때 그 집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한 4% 정도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돼 있습니다. 또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27,000원 이내이다. 그러니까 급격한 인상은 없다. 그런 설명인 거죠. 그리고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가운데 탈락자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요. 소득이 하위 70% 그 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면은 그 대상자에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은 공시가격이 20% 인상이 되면 한 5만 6천 명, 그리고 30% 인상이 되면 9만 5천 명 정도가 탈락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그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집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불만 사항이 되는 거죠. 이런 그 걱정들을 보건복지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공시가격 인상 그 영향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서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나정 평가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런데 시세 대비 얼마까지 올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한 단계입니다. 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고가 주택에 몰리는 종부세는 물론이고 또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또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서 늘어나게 되는데요. 조세 저항 등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시가격 인상 시기와 또 비율 등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도 궁금합니다. 예. 네, 주택 공시 가격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단독주택은 이달 말 25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4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그 원칙을 정한 게 있는데요. 그 공시가격의 형평성 그리고 균형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간 그 공동주택은 통상 그 시세의 65%에서 70%, 반면에 그 단독주택은
시세의 50에서 55% 정도 있습니다. 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특히 그 서울의 초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 정부가 올해 이 같은 불합리성을 좀 개선하고자 대폭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초고가 주택의 경우 한 50%에서 최대 한 3배까지도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자란 뉴스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평가원께서 못한 뉴스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 보도를 꼽아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하게 접할 수 있었던 보도였는데요. 다만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비판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 부분에서 한쪽의 입장만을 다소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다뤄서 노동계의 반발이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점을 따져서 보여줬어야 했는데 뉴스는 단순히 반발했다라는 점과 전달해서 노동계와 현재 이에 대해 비판하는 여러 노동단체를 부정적으로만 묘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에서도 분쇄, 또 탄압이라는 다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줬는데 이 뉴스를 본 노동계를 부정적으로 또 묘사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관여된 정부와 또 기업 측의 태도와 주장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아서 지나치게 한쪽의 입장과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여준 데 그친 점이 아쉬웠습니다. 네,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해설위원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우선 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려는 그 이유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 최저임금 인상률이 2자릿수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합하면은, 그러니까 2년을 보면은 한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뭐 심지어 대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좀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차제의 그 결정 구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하니까 이제 노동계는 뭐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간설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만 구성이 되는데 노사 당사자가 배제가 됐다 하는 이유를 또 드는 거고요. 또 최저임금 준비위원장도 충분히 협의도 없이 이 같은 내용이 결정이 되고 발표가 됐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지금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계는 뭐 그동안에 그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뭐 좀 중립적이고 좀 객관적인 어떤 결정 구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 개편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고요? 네, 정부의 최저임금 관련 개편안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 평가원께서 그 모니터하신 그 기사는 사실 그 공식 발표가 되기 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개편안 내용이 자세히 좀 나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이틀 뒤에 정부의 그 개편안이 공식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현재 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 그리고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임금 인상 그 구간을 설정을 하고 그 구간 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그렇게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결정위원회인데 현재 27명인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15명이나 21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위원회 청년이라든지 여성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 대표 자영업자 등을 포함을 시켜서 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뭐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그 노동자의 뭐 생활 안정 여기에다가 지금의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뭐 고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 요소로 추가를 해서 산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에 좀 다양한 기준을 좀 반영을 해서 좀 급격한 인상에 따른 그 경제적 혼란을 좀 막아보자, 뭐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와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나정 시청자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프로그램이 안방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주조정실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모든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송출하는데 그야말로 방송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방송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주조정실을 인사이드 YTN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주조정실은 방송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되어지는 마지막 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각 프로그램들은 주조정실에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마친 뒤 여러분께 전해지게 됩니다. 방송국의 주조정실 MD는 그 채널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방송 운행의 책임자입니다. 기술 감독은 마스터 스위처나 키어 등의 장비를 이용해서 생방송 뉴스에 들어가는 모든 자막들을 컨트롤하고 주조정실 내의 장비의 모든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하나 걱정하자고 대충 여기서 이 YTN은 생방송 뉴스를 메인으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조정실 MD로서 어떠한 결단력과 신속한 판단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 생방송 뉴스가 가다 보면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길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항상 MD는 그 시간에 맞게 다음 뉴스나 다음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SM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간을 줄이고 늘리고 여기에선 캠페인이나 짧은 영상들을 가지고 항상 그 편집을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서브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이곳에 모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진 프로그램들은 MP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다시 또 이 MPC에 있는 것들을 SMC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서로 프로그램 간의 편집을 통해서 송출이 될 수 있게 MD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부터 주조입니다. 네, 56분 36초에 갑니다. 현재 방송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YTN 모든 구성원들은 꾸준히 달릴 것이고 YTN의 주조정실은 365일 24시간 항상 방송의 문을 지킬 것입니다. 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와이드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최현주입니다. 2019년 새해에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기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YTN-DMB 이지사이언스입니다. 이지사이언스답게 이지하게 과학과 친해지는 시간. 알록달록 장난감 블록을 뾰로크롬 쌓고 초록크롬 조립만 했을 뿐인지 어느새 과학 지식이 쑥쑥 커지는 이 신기한 놀이들의 정체는 과학아 놀자. 이지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 지난 시간에서는 과학 만들기라는 주제로 과학 원리를 이용한 재미있는 놀이를 소개했습니다. 다른 과학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이지사이언스의 가장 큰 강점은 출연진들과 시청자들이 함께 참여해 과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편에서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블록놀이를 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살펴본 것이 눈에 띄는 점입니다. 특히 놀이를 통해 학습한 과학 원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설명해주는 부분은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특색이 잘 반영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려다 보니 출연진들의 다소 과장된 표현들이나 불필요한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연진이 등교하는 아이의 옷을 뒤에서 끌어당기며 장난을 치는 모습은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진행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은 시청자들이 보기에 거북하기도 했으며 내용적으로도 불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편은 수학과 과학에 숨겨진 과학을 블록이라는 놀이를 통해 풀어내 아이들의 학습용 영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쉽고 재미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이지사이언스에서의 주제들이 전 연령층이 관심을 두고 시청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편은 주로 어린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지사이언스가 전 연령층이 함께 시청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과학적 내용은 더욱 충실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뉴스와이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하는 종합 뉴스 프로그램으로 YTN의 주말 뉴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있을 시간 4살짜리 여자아이가 머리에 피멍이 든 채 화장실에서 벌을 선 뒤 숨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이 엄마의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는데 뉴스와이드에서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장면과 피해 아이를 구급대원이 안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신고 당시 현장의 긴박한 상황이 시청자에게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생전 모습과 사고 당시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해 보여줬는데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어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뉴스에서 아동보호기관의 기반을 확충할 뿐 아니라 보호시설의 환경이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도 짚어줬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단순 사건 전달을 넘어 제도적 미비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뉴스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보도 말미에는 일본의 사회적 지원 사례를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짧은 보도 시간 내에 다양한 의견을 다루다 보니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카메라가 먹이인 줄 알고 입을 쫙 벌린 아기 딱새들의 모습과 알을 품은 비둘기, 그리고 무더위에 목이 말라도 차례를 기다리는 새들의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이랑 처갓집에 놀러 갔는데 눈높이에 있는 그 초가 밑에 딱새 아기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에 담아봤고요. 어미 새가 올 것 같아서 자리는 또 바로 비켰습니다. 지난 여름 한참 더울 때였는데요. 시래기에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새들이. 처음 보는 광경이기도 하고 참 얼마나 더우면 여기까지 물을 찾아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놓칠 수 없는 재미와 후둔한 감동이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방송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언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최은경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뉴스는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 경우 뉴스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을 짚어냄으로써 뉴스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현장을 취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건의 핵심을 해설하는 심층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 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당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기 위해 12만 명의 전국 택시기사들이 모인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교통 혼잡과 시민의 불편을 우려하는 프레임으로 시위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는 이미 여러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0일은 카카오 카풀 시행 반대를 주장하던 택시기사가 분신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시민들도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를 보도하는 관행적 태도는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YTN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택시 관련 단체들은 왜 대기업의 카풀 사업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완전 월급제, 우버 시스템 장착 등 관련 방안은 무엇이며 왜 타협은 어려운 것인지, 사건을 둘러싼 쟁점의 본질과 내용을 다루는 뉴스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시위 보도로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언론들은 집회에 참석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극적인 말과 감정적으로 대응한 시위대의 행동에 주목했고,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만 확대 반복해 보도했습니다. 택시 총파업이라는 사건이 정쟁의 원인이자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대한 갈등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바 있습니다. 2014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미국의 승용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를 했던 대부분의 국가는 결국 차량 공유 서비스를 막지 못했습니다. 즉 모바일 앱으로 차량 운전자와 승객이 쉽고 간단하게 연결되는 교통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유럽 사회는 자국의 형편에 맞는 규제를 가지고 택시업계와 정부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이번 사건을 공유경제 성장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 경제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변화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 100여 시간을 일해야 산학금을 채울 수 있는 우리 택시기사들의 낮은 삶의 질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다뤄야 할 때입니다. 사회 갈등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언론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뉴스, 그러한 뉴스를 전달하는 진정한 언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